네, 자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윤지호 센터장님 모시고 하반기 이야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지호 센터장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아유, 김 프로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아니요 한참 지났는데 이제 윤센의 그 복귀가 된 것 같아요. 원래 윤센. 이제 다시 살쪄서 걱정입니다. 다이어트. 근데 너무 좋아 보이네. 의지가 좀 참 약한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저희는 참 좋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예, 우리 뭐 지난번에 좀 파리해 보였는데. 그렇죠. 고생했었죠. 예. 자, 뭐 시간이 좀 지나서 예. 인사는 이제 뭐 끝나고 다시 하기로 하고 본론을 좀 들어가 봅시다. 이 장이 하여튼 심상치가 않은데. 하여튼 뭐 머쓱한 게 자꾸 이제 요새 연락 들어오시면 딴 데도 안 나고 그러는 이유가 저희는 하여튼 2분기 주식 열심히 사자는 입장이었는데 우리 생각과 다르게 또 주가가 더 빠졌고 그리고 제가 이제 6월 달에 이제 하반기에 대한 밴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증권사들은. 근데 저는 저희가 이렇게 낮게 낸 줄 몰랐어요. 제가 이제 하단을 그러니까. 2220을 적었더니 네. 제가 제일 낮게 낸 거예요. 근데 네. 저는 오해들 하셔가지고 또 그때 막 또 뭐 좋게 본데더니 사라고 하더니 왜 짓을 낮게 보냐 이러는데 바뀐 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순환론적 사고라는 걸 가져왔는데 이게 제가 이제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제가 뭐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정확히 어디가 바닥이다, 어디가 고점이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 능력 부족일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사야 되는 영역이 있고 줄여야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뭐 언제부터 올랐을보다는 이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계속 사야 되는 영역이라 좀 보고 있고요. 뭐 지수 밴드를 뭐 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간다는 보장도 없고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위험을 안고 사야 되는 구간에는 생각이 변함이 없는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어떻게 할까 하다 이제 칼럼을 여러 군데 몇 군데 쓰는데 6월 17일 날 썼던 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이럴 때의 특징이 제가 이제 매일 말씀드린 게 PBR 한 1.2배, 전에 3,100 넘어갔을 때 제가 이제 시장을 안 좋게 말씀드렸던 배경은 그렇죠. 아주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판단을 자꾸 뭐 정치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비싸냐 싸냐, 좋은 기업이냐 나쁜 기업이냐 이걸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하여튼 뭐 싸져 있다는 생각은 변함없는데 보통 어떻게 싸다를 좀 판단해야 되냐면 그냥 종말론적 사고가 막 늘어납니다. 엄청 인기를 끌어요. 오늘 어제도 막 루비니 교수님 드디어 50% 등장하시더라고요. 깨진다고. 뭐 이제 그런 게 대표적인 종말론자들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분들이 이제 언론에 한번 부각이 되죠. 그리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의 논리보다는 뭐 아마 3%에서도 좀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인기가 좋을 거예요. 이제 그런 시기가 있어요. 이건 누가 잘하고 해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은 원래 그러하다는 거죠. 종말론적 사고 올해 강한데. 초에 윤센도 인기 좋았어요. 아니 근데 전 참 이게 지속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항상 보면 여기서 더 안 좋다고 외쳐야 되는데 근데 제 스타일이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순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적 사고는 뭐냐면 뭐 위기는 대비하지 않을 때 찾아오겠지 뭐 그러겠냐 뭐 이 정도 생각이에요. 안 좋다고 하는 거 보니까 돌 것 같고. 근데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요새 맨날 재밌어요. 그러니까 막 경기 침체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뭐 경험은 있으시긴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한 경기 침체 들어가서 한 절반 정도 지날 때 주식 사면 네. 많이 먹어요. 경기 침체의 절반쯤에 들어가면 절반일찍은 정확히 알 수 다 케이스는 다르니까. 근데 하여튼 뭐 이게 좀 오늘 뭐 분위기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력도 안 좋고 안 좋으실 텐데 뭐 뒤에 그래프들이 있지만 좀 그렇게 좀 단순하게 크게 생각해 버릇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먼저 그냥 말씀. 기본적인 원칙. 예, 그래서 쌀 때 사고 순환적 사고가 세상을 이겨왔지 네.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을 주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환율 얘기입니다. 환율. 네. 제가 뭐 아주 단순하게 한 1,300원일 때 사서 1,100원 때 팔면 된다. 이거 뭐 오랫동안 제가 강조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입니다. 보시면은 1,300원 이상 넘어갔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죠. 되게 이상한 거죠. 과거대로면 여기서 돌아서야 되는데 뭐 과거 사례가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1,300원 넘어갔을 때 한 1년 뒤에 보면 주가 많이 올라 있었어요. 이거는 과거 통계가 그랬는데 꼭 그러라는 보장은 없죠. 그리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1,300도 1,500도 가면 주가가 많이 빠지죠. 이건 제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사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두 번째 PBR로 한 0.9배 정도는 사실 여기서 그 코로나 막 터질 때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결국 돈을 벌었던 거거든요.
여기서든 버티는 가격이. 제가 재밌는 거는 종말론적 사고로 계시나 단성적 사고로 계신 분들은 막 한 PBR 1.2에 넘어갈 때는 끝없이 올라간다고 4천 간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때는 줄여야 되는 시기고 0.9배 왔는데 여기서 왜 0.9배가 한 2,200, 한 70대거든요. 여기서 너무 겁먹지 마시라는 겁니다. 뭐 제가 여기서 뭐 다음 주에 돕니다. 뭐 이번 월말에 돕니다. 하반기에 돕니다. 이건 말씀 못 드리겠지만 다 다르잖아요. 이때는 바로 돌았지만 이때는 오래 걸렸죠. 코로나 뭐 사야겠죠. 뭐 이거는 뭐 괜찮은 가격이다. 네. 그래서 뭐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많이 빠질까? 많이 빠지면 어때야 많이 빠지죠? 뭐 굉장히 어떤 시스템적 리스크가 와야겠죠. 크라이시스. 네, 네, 네. 그렇죠. 그랬을 때 뭐 요새 서점 가보면 레이달리오 책이 있더라고요. 저 두꺼워서 그 책 다 못 읽었습니다. 한때까지. 근데 논리는 아주 심플해요. 그러니까 부채가 결국은 큰 시스템 위기를 가져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럴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그림자 금융, 중국 뭐 부채 다 부채 얘기합니다. 이제 한국은 가계 부채 얘기 나오겠죠. 근데 제 경험으로는 이럴 때 데이터를 봐야 돼요. 미국의 부채 불황이 와야 딴 데가 터지는 거거든요. 미국의 이제 부채예요. 소비자 신용이 이거 모기지 신용이야 보면 낮죠. 뭐 네. 뭐 레이달리오 말대로 하려고 해도 왜 낮냐? 돈을 나눠줬으니까. 재난지원금 돈을 나눠주니까 이것도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재밌는 그림입니다. 제가 여기서 자주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하일드가 한 6% 넘어가면서 보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하일드가 뭐냐면 결국은 크레딧에 대한 리스크를 가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이 재밌는 거는 또 이럴 때 넘어가서 진짜 위기 상황이 오면 환율이 1,500원 가겠죠. 뭐 그러면 당하는 거죠. 뭐 제 생각이 틀린 거고. 근데 또 반대로 여기서 하일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지금. 근데 저도 노려보고 있는데 많이 안 올라요 지금. 그러니까. 아유 역시 이분의 말로 재밌는 게 뭐냐면 다 째려보고 있는데 안 올라와요. 아 근데 특히 또 실제로 거의 딱 매수 주문을 넣을 뻔했거든. 그 글로벌 그러셨구나. 채권을. 아 근데 환율이 모여서 못 사겠는 거야. 아까 그거라. 그때 환율이 1,290원이야. 그러니까. 환율을 못 하겠더라고. 탐색 비슷해요. 모여가지고 요새 채권도 요새 MTS 채권 살 수 있잖아요. 바로. 결국 원화 채권 샀어. 제 생각에는 이거 좀 쓰는 게 아니 난데. 조금 샀으니까. 네, 이렇게 뭐또 사담이 돼버렸는데 여하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하이딜가 존스 크루가 확 벌어지려면 뭔가 네. 정크 시장에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보십시오 데이터 지금 그러니까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하면 좀 신용이 아주 낮은 거니까. 신용 낮은 기업들이 낸 그 채권을 이제 국채와 이자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그렇죠. 벌어졌냐 그렇죠. 이걸 네, 따지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 통상 T 플러스 얼마라고 하거든요. T가 이제 정프로님이 국채야. 네네네. 워낙 박식해지셔서 질문이 그건 날카로우시. 아니에요 좀. 근데 정프로님 이것도 맞았어요. 하나 아시면 더 좋아요. 뭐죠? 뭐냐면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게 벌어지려면 확 벌어지려면 뭔가 그쪽 시장에 모기지 문제가 정크에 문제가 있어야겠죠. 근데 정크의 현재 규모입니다. 네네. 너무 낮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 이런 데이터를 봐야 된다는 거죠. 17억, 그러니까 170억 달러. 네. 그리고 뭐 비중이 이렇게 낮습니다. 이제 뒤에 요때 가면 터질 수 있겠죠. 25서 26, 27. 지금 뭐 여기 상황에서 과거에 2008년 터질 때가 18% 정도였거든요. 전체 시장에. 야. 지금 전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 네, 데이터를 네, 보면 네, 이게 뭐 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리고 미국의 러셀 2000에서 시총보다 현금 더 많이 갖고 있는 기업 중에 이렇게 높거든요. 사실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바닥일 때 나오는 시도거든요. 기업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니까 주가가 폭락한다는데 뭐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어요. 안 좋아 보이니까 인원도 줄이고 뭔가 현금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왜 원화가 이렇게 약할까? 요새 질문이 이제 세미나 가면 아니 도대체 이게 문제가 뭐냐? 야, 윤조 선생, 이거 당신 생각은 뭐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약간 과거 뭐가 다르냐면 일본이라는 변수가 딱 생기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곳이. 이게 뭐냐면 일본이 YCC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일드컵 일드컵 워낙 요새 컨트롤. 일반 YCC 여기서 하는 거예요. 계속 사잖아요 지금. 일본 국채 10년을 보면 죽으라고 사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기계적으로 사는 거죠. 이게 10년물 수합 금리예요. 수합 금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교환하는 게 수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은행 간의 수합 금리예요. 이게 지금 0.5, 뭐 0.4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중 가격제네 저게 거의. 근데 원래 국채 금리와 은행 간 금리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도 저렇게 벌어지진 않죠. 이건 안 벌어지죠. 그러니까 김프로님 채권 베이스식 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럼 이건 두 가지 가능하죠. 뭐 여기다 뭐 공매도를 쳤다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게 파란색이 올라간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저게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채권 시장 자경단 같은 게 발동하는 거예요. 시장. 야, 그렇죠. 너 저 누구죠? 그 무슨 총재죠? 저 그러다. 구로다 총재 너 정신 차려. 그거 그렇게 계속하면 안 돼. 근데 이렇게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거지. 이제 회로를 돌려보는 거죠. 근데 구로다 총재가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연임됐잖아요. 연임됐으니까 올해 말이 만기거든요. 아니, 임기 종료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변하지 같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화가 왜 이렇게 약하냐? 뭔가 있다. 큰 위기가 뭔가 있다 하는데 다른 크레딧 같은 거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뭐 PE가 터진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엔화가 너무 약해서 현상이 있다면 이게 좀 진정되는 게 뭘까요? 오히려 이거 갖다 YCC의 상한선을 한 0.3, 0.35 정도 올려주는. 아 근데 어제 그 우리 저 징징이 분이 말씀하셨죠. 이런 거 설명 안 해주면 진짜 YCC가 뭐냐면요.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일본의 중앙은행에서 10년짜리 국채에 어느 정도 탁해두면 그냥 무조건 사서 커브를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낮은 금리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에서 야 이게 쉽게 얘기해도 안 되네. 돈을 계속 푸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이것도 어려운 얘기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시장이 그냥 YCC라고 막 알아두시면 편한 거예요. 이걸 굳이. 아니 근데 그래요? 딱 얘기 들으니까 이렇게 네. 얘기하면 이해 절대 못 한다는 거야. 오케이 넘어가요 일단. 그런 건가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쉽게 한다면 일본이 뭔가 이 정책에 대해서 스탠스 변화가 있으면 굿 시그널로 보셔도 된다고요. 오히려 그게 좀 이렇게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엔화가 약한 이유는 이렇게 사더라고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사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거예요. 조그맣게 그려놨는데 외국인들은 일본 국채 사는 게 좀 주춤해졌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팔만큼 한 거죠 지금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한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환율이 1,300원 이상 사야 되는데 1,300원에서 뭐 1,200원을 깨러 가는 흐름은 언제 나올까? 결국 이 정책이 일본이 좀 약간 스탠스를 후퇴해야 되는데 뭐 확률적으로는 그러다도 좀 물러날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좀 그러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막 돈 풀어서 어떻게든 유지하는 거 이거가 끝나야 우리 환율도 괜찮아진다는 말씀이세요? 너무 약하니까요. 근데 달러 인덱스가 이제 다들 105 왔었거든요. 네. 어제 이제 104, 103 이런데 그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네. 여하튼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원래 예. 안 좋은 상황이면 엔화가 더 강세였거든 원래 예전에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더 내려가요. 네네네. 이게 근데 지금은 엔화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크게 오르는 상황. 그럼 일본이 자꾸 뭔가 장난을 친 이유에 장난이 아니라 이제 자기네 정책이죠. 중앙 정책. 그래서 근데 마지막에 재미있는 게 이것도 있는데 과거에 보면 그래서 환율이 보통 이르면 금리를 내려면서 경기를 좀 살렸던 네. 경향인데 이번엔 좀 이게 문제죠.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인플레가 나는데도 금리 정책을 못 쓴다는 게 문제인데 여하튼 이런 좀 약간 과거와 다른 현상에 뭔가 좀 약한 고리가 흔들리는 건 뭐가 있을까? 지금 현재 우려가 확산되는 거를 좀 네. 일본의 어떤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 환율 입장에서 1,300원 사야 되는데 산다는 거는 1,100원 간다고 생각해야 사는 거잖아요. 네, 1,300원이 1,500 간다고 생각하면 이건 문제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고요. 두 번째 주제는 뭐 다들 얘기하시겠지만 금리 인상 수도가 언제쯤 진정될까? 근데 이게 이제 딜레마였죠.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트랜스토리 일시적이라고 봤던데 왜 그랬냐? 돈을 줄이면 물가 내려왔었으니까 옛날에는. 근데 이번에는 안 올라갔잖아요. 네네. 공급 요인이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요새 너무나 이제 매크로들을 좋아하셔가지고 내일 저녁 9시 반에 다들 PC 발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매크로를 아마 너도 나도 매크로를 중시하는 시기하면 매크로가 중요하지 않은 시기일 수도 있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여하튼 안 내려오니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다 오늘 PC 나왔으니까 앞에서 다 얘기했을 것 같으니까 시간상 생략하면 네. 하여튼 PC도 꺾였어요.
결론적으로. 끝에 약간 꺾였군요. 이거 말고 오늘 나온 걸 보면. 근데 이게 오늘 저 어제 거니까 컨센보다 좀 낮은 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PC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원래 CPI와 PC는 차이가 좀 벌어져요. 이렇게 둘이 뭐 7월에 CPI는 더 올라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신용품 주거 운송 이런 것들이 둘의 가중치가 다르거든요. PC 항목을 여기 억지로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 보면 렌트비라던가 뭐 매드케어 이런 비용이 높은 편이에요. 네. PC는. 그리고 근데 어제 좀 시장에서 좀 안 좋게 반응했던 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PC 발표할 때 이게 개인 소비 지출을 발표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기대에 못 미쳤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가 약하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뭐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또 하나 뭐 다른 한 얘기가 그래서 물가를 금리를 상승도가 주춤하려면 하여튼 경기도 있지만 물가가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물가하면 다들 얘기하시는 게 이제 유가가 잡혀야 된다. 근데 유가를 잡힐 때 중동 상국은 봤더니 뭐 생산량을 늘릴 수도 없다. 뭐 이런 말 나오고 하니까 불안한데 네. 오늘 유가 빠져요. 근데 사실 밑에서 흐름 보면 이게 달라스 연은에서 보면은 달라스에서는 이제 그 에너지 기업들 때 서베이를 합니다. 네.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야? 그런 서베이를 하는데 이렇게 항상 다 주주 관리 해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맨날 하는 얘기가 셰일 기업한테 투자 좀 해라 해도 안 했던 거예요. 좀 정확해 보였을 텐데 배당 확대를 원하는 주주들이 노력을 하니까 관심이 높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주춤할 수 있겠죠 이제 에너지나 이쪽들이 네. 주주 정책을 엄청 잘해줬다니까 이쪽에서. 네. 그리고 어쩌면 그 돈들을 드디어 캐펙스 화택적으로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나서줘야 중동 그 상국이나 미국이 나서줘야 되는데 뭐 최근에 나온 뉴스를 봤더니 저희 걸프 상국은 생각보다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많지 않다 이런 말이 좀 나오고 하는데 미국은 가능하거든요. 하여튼 여하튼 유가가 아까 유가도 마냥 끝없이 150불 간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많이 모를 것 같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오히려 꺾여 내려오는 거 아니냐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수준보다. 그러겠죠. 저희들은 네, 하반기 유가가 한 80불 정도 레벨로 갈 거로 보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다음 페이지인데 뭐 이것도 언론에 많이 보도됐잖아요. 네. 뭐 인도도 원유 수입량을 하고 있는데 오페크 비중은 줄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재밌는 건 중국이에요. 중국이 엄청 러시아산을 쓰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이제서야 18%입니다. 그러면 뭐 공급을 막 규제해서 뭔가 러시아 물량이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서서히 뭔가 하여튼 전쟁이 안 끝나기 전까지 유가는 안 잡힐 거야 뭐 이렇게들 얘기하세요. 그래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를 연구하자 뭐 정치적으로 접근하자 하는데 뭐 구멍은 뚫리죠. 돈이 있는 곳에는 다 어떤 탈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앞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더 많이 살 가능성은 충분히 여력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많은 그 분들이 반대요, 생각하면 반대.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다 중국산을 러시아산을 산 것 같지만 18%다.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살 거라는 그렇죠. 거죠. 더 사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 중동에서 나오는 원유들은 훨씬 더 다른 데로 많이 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상황. 그렇죠.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네. 공급할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유가는 통제가 안 될 것이다. 어제 이제 오늘 뭐 오늘에서 이렇게 됐지만 어제 어떤 말이 있었냐면 어제 장 빠지는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었죠. 뭐 분기 말이라는 것도 있었고 네. 뭐 뭔가 또 하나 중에 하나는 오페크에서 증산 안 할 거다는 얘기가 많이 돌았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유가가 오르나요?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뭐 이게 절대적인 건 세상에 없어요. 네네. 근데 분명한 거는 이쪽도 뭔가 약간 유가가 마냥 치고 나가기는 만만치 않다. 물가가 우리가 좀 잡히길 바라는데 뭐 알다시피 선진국은 에너지 비중이 높고 네. 이머징 같은 경우에는 곡물 가격 비중이 높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걸 말씀드린 거고. 근데 이제 원유라는 게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이렇게 중국이 예를 들어 러시아로 조금 바꾸는 속도보다 만약에 전 지구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면 기름값은 더 오를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른바 드라이빙 시즌도 이제 완전히 뭐 시작됐고 또 에어컨 네. 여름 엄청 돌릴 텐데 네. 그러려면 원유 소비가 그러니까 중국이 러시아로 대체하는 것보다는 그 속도가 훨씬 더 빠르지 않겠나. 정말 너보다 날카로운 질문이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근데 네. 그렇게 정교하게 볼 필요가 있을까요? 아, 아니 지금 네네. 너무 시장에서 지금 세세하게 막 그냥 파고드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네네.
그냥 잘은 뭐냐 주가도 더 빠질 수도 있지만 그게 정말 끝없이 추락할 거냐가 중요하듯이 유가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유가가 그냥 계속 치고 올라만한 네. 70년대 유가가 6배가 됐어요. 그런 상황이냐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냥. 네. 하여튼 물가 안정 경기 둔화 속에서 나오는데 뭐 이건 생략하면 하여튼 최근에 기대 인플레가 약간 주춤하고 정말 소비자 심리는 최악이에요. 이게 경기 침체 아닌가요? 보통 이 정도 심리가 이렇게 나오면 미시간 서베이들이에요. 이게 미시간 네, 서베이들인데 그럼 좀 이따 GDP 성장률은 다 마이너스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했지만 경기 침체가 시작 들어간 거죠. 네. 여기서 뭐 연착륙 경기는 잘 모르겠어요. 침체기 시작되고서 시스템 리스크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데 그냥 제 생각에는 안 갈 것 같은데 네. 그런 침체기에 들어가서 뭐 실적 악화가 얘기가 나올 거고 뭐 그런 구간에 이미 들어서 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뭘 봐야 되냐면 수출 증가율이죠. 다들 뭐 우리나라 지수의 가장 어쩌면 인과관계 뚜렷한 게 수출 데이터인데 그냥 저희들 보기에는 이제 경기 확산 지수라는 걸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그 전 세계 경기의 어떤 그 선행 지수를 보기 위한 지표예요. 이게 대략 저희들의 추정치로는 일단 올 9월 이 정도면 바닥치고 3분기 후반이면 바닥친다거든요. 네. 그럼 이때까지 뭐가 진행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놓쳤다고 힘들었던 게 작년에 왜 이렇게 어닝이 높냐는 거였어요. 여기 시간에도 가끔 나와서 말씀드렸었는데 네네네. 근데 이게 꺾였는데 어닝이 안 내려오는 거. 이게 보통 이게 내려오면 어닝이 내려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버티고 있었어요 이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최근에 만나 뵙는 분들한테는 그래요. 마지막 실타래가 좀 풀리는 것 같다. 왜냐면 급격히들 어닝을 다 까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전체적인 순환론적 사고로 접근을 해보면 이러한 꺾여 내려오기 시작해서 바닥치기 전에 주가는 돌아서요. 어닝의 바닥이. 이미 시작됐다. 뭐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수출 증가율이 이 정도라면 이때쯤이면 어닝 바닥이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길게 보는 분들한테는 그래요.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10월 경기 선에서 도냐 여부를 보시라고 그래요. 10월 달. 10월 지표를. 그게 11월에 나오거든요. 네. 저라면 여기서부터 위험을 안고 사는 걸 선호하는데 뭐 여기서 영 뭐 불안하시면? 영 불안하시면 한번 그것까지 보시고 하시던지. 그러니까 뭐 이거는 각자의 선택의 네, 뭐가 네, 아닐까 네, 네. 싶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니까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면 이제 아까 말했지만 컨센서스 하향 조정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저번 한 달 반 전인가 왔을 때도 이게 사실 컨센서스가 이러니까 좀 그랬는데 이게 우리나라를 설명할 때 한국이 많이 망가져요. 뭐 이거 원인에 대해서 여러 네.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제일 많이 빠질 때는 제일 많이 오를 때가 코로나 이후에 그때였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빠졌다는 건 또 순환적 사고로 접근한다면 뭔가 다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야. 돌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외국인은 안 살 것 같아요. 당분간은. 아 그래요? 아니 사고 샀다고 말하고 싶은데 네. 한미 금리차 역전 가능성이 생겼으니까. 뭐 미국은 3% 이상은 올리는 것 같은데 우리는 3%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기준금리가 만만치 않거든. 근데 과거에 보면 역전되면은 외국인들이 안 샀다는 건 확실하나. 이 부분이 좀 고민인데 시계를 자꾸 보시니까 끝내야 되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 외국- 10분 가까이 해. 외국인이 만약에 안 들어오면 우리 시장이 달릴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낮은 거 아닙니까? 굉장히 정확해. 이래서 달리질 잘 못하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 V자를 생각하시는데 아 이 뭐 천천히. 1, 2, 3년간 이르면서 돌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러고 있는 구간에서 네. 어떤 주식은 많이 오를 것도 나오는 구간에 진입하는 거죠, 이제는. 그 선택이 어렵다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지수 사면 돼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지수 먹기는 생각보다 간단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 부분도 뭐 만약에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엔화가 생각보다 빨리 이제 아, 어떤 이제 강세 전환? 그러면 이게 또 바뀌겠죠 분위기는. 강세 전환에 뭐 원인 제공이 될까요? 강세까지는 아니고 약세가 좀 멈추는 거 정도가 나와주면. 근데 그게 가을쯤 가능하지 않을까요, 김프로님? 왜냐하면 정책을 더 몰아붙이게 일본이 현재 이런 식으로 수입 물가 올라오면 그 생활이 안 되거든요. 거의 잘 버텨요 그 사람들. 그렇습니까? 네, 전쟁을 해가지고 잘 버티더라고. 잘 버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어머. 소비의 탄성이 우리나라보다 더 약할 걸. 뭐 예를 들면 워낙에 노령층이 많아가지고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그게 인계치에 온 거 아닐까요? 그거마저도 지금 거의 인계치에 온 거 아니냐. 뭐 봐야죠. 한국 이렇게 약해요. 반도체가 이끌었죠. 오늘 아침에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가이던스 준 거 보면 드디어 이제 최악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보통 이렇게 모두가 한동안 안 좋은 얘기만 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실적 시즌에. 근데 여기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네. 안 좋은 얘기하는 걸 살 거냐, 좋은 얘기하는 걸 살 거냐, 이게 진짜 중요한 판단이에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좋은 얘기하는 거는 아마 여름에 9명 이제 통신주 얘기할 거고 음식료 얘기할 거고 안전고 얘기하면 반도체 얘기할 거고 유통 얘기할 겁니다. 네. 뒤에 말씀드리겠죠. 그게 컨센서스에 나타나는데 저 입장은 장기 투자자라면 안 좋은 얘기하는 게 안 좋은 얘기 나올 때 오히려 그때가 좀 어렵나요? 이것도 그럴 때가 좀 어쩌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아닐까? 왜냐면 업종 중에도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 업종이요. 나오겠죠. 이제 시작 아닐까요? 사실 좋은 기업들은요 다들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볼 때 가끔 말씀드리자 좋은 기업이 좋은 주가랑 주식과는 다르다고 하잖아요. 가격이 좀 내려와야 좋은데 사실 좋은 기업은 다들 갖고 싶어 하니까 사실 좀 좋은 가격에 거래가 잘 안 돼요. 다들 들고 있으려고 하니까. 언제 좋은 가격에 오냐면 시장 정체가 종말론이 생기면 덩달아 더 많이 빠지거든요. 좋은 가격도 좋은 기업도 못 버티고 빠질 때. 무너지죠. 그러니까 그럴 때 되면 어떤 그 좋은 기업에 대한 장기 성장 스토리가 다 아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무너진 상태입니까? 아니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제가 컨센서스를 그래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컨센서스가 아직 이제 요만큼밖에 안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죠. 워낙 일반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사서 물려 계시니까 제가 아마 삼성전자 이거는 맞췄다가 아니라 오히려 1점 그 배수 높았을 때는 이제 10만 전자 스토리 나올 때는 위험했잖아요. 지금은 아마 내 생각에는 PBR로 보면 4만 5천 원 정도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적전 레벨이 4만 5천 원, 그러니까 PBR로 보면 하단 좀 많이 위기 상황일 때가 그 정도. 아니 그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간단한 얘기냐 이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런 얘기까지 나올 때 되면 의미는 뭐 거의 저점 레벨 아니에요. 삼성전자 4만 5천 원 간다는 얘기 나올 때 뭐 나오지 않을까요? 좀 있으면. 네. 근데 그렇게 실제 가격은 뭐 한 5만 3, 4천 원 되더라도 지금부터 뭐 사도 뭐 큰 문제 있나요? 뭐 지금 얼마까지 빠지냐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얼마 정도 오를 수 있냐가 중요하냐? 그 두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 적당한 질문이죠. 다음 사이클이 왔을 때 전자가 안 쓰일까요? 뭐 온갖 분야에. 그러면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볼만하다. 근데 물론 오늘 아침에 이러겠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이던스가 이렇게 낮췄어. 투자도 줄인대. 그러면 다들 이제 놀래서 팔겠죠. 근데 그거를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순환론적 사고의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왜 위너였냐면 그 사람들은 이럴 때 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거를 뭐 모두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컨센서스가 중요한데 미국 이거 시간 없으니까 싸게 가면 이 정도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네, 여기 보세요. 에너지 같은 건 엄청 좋죠. 다들 이제 에너지 얘기할 때고 이쪽에 있는 것들이 뭐냐 좀 안 좋은 것들이. 네, 하여튼 여기를 좀 많이 뒤져보려고 합니다. 내려오고 있다는 거. 이게 재밌는 게 이거예요. 반도체입니다. 이게 좀 확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요만큼밖에 안 내려왔어요. 드디어 내추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좀 더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전자를 많이 들고 계서 걱정 많으시니까 보여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게 좀 더 내려와야 된다면 아까 말했던 그 정도 레벨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뭐 그게 이제 뭐 종말론적 사고 가신 분들은 끝난다 생각하겠지만 저 같은 분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드디어 이제 뭐 마지막 실타래가 좀 풀리는구나 보고 있고요. 반도체 PBR로 보면 아까 4만 막 이렇게 요 정도 레벨을 보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 가면 0.8배 가고 그러면 4만 5천 원인데 지금도 싸져 있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긴 비싼 데고 여긴 싼 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제가 이게 중요하다. 여기서는 사는 걸 안 해야 되고 여기선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사서 계속 물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물타죠. 네. 물타거나 하다가 못 버티는 상황이 오면다고 하는데 난 모르겠어요. 그런 건 제가 알 수 없는 건데 요 구간에서 기회가 오고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린 겁니다. 특히 시장보다 이게 더 심하게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말하면 이제 다음 질문은 아마 정프로님이 저한테 할 것 같은데
이익이 내려오는데 PBR 봐도 됩니까? 이거 정말 다들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과거 보시면 이익 흐름이 가격 흐름과 같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익이 꺾여 내려올 때 되면 바닥 근간에 왔을 때가 많죠. 여기 보시면. 뭐 나중에 데이터 자료를 올린다고 하니 네. 뭐 제가 여기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막 급하게 아침에 이렇게 하면 뭐 창세 이게 왜 그런지 원리도 아주 심플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 시장을 잘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에너지가 사라고 했어? 뭐 이걸 좋게 봐? 얼마나 그게 답답한 생각입니까? 원래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수정치들을 기업과 데이터를 받아서 수정 리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죠. 네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오늘 아침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리비전 했잖아요. 가이던스를. 그럼 이제 반영을 하죠. 그럼 우리도 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저렇게 안 좋게 보지? 그럼 우리도 다 리비전 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부터 이제 무슨 얘기가 보셔야 되냐면 경기가 경착륙이냐 연착륙, 경기 침체, 마이너스 성장 막 얘기 나올 거예요. 네. 그게 어느 기간인지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지만 그 구간이 장기적으로는 주식을 사는 구간이었고 네, 실적 측면에서는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뉴스가 그냥 연달아 계속 터질 거예요. 근데 그런 기업들을 그때 보통 못 견디고 그때들 팔거든요. 왜냐면 그 진절머리 겁나니까. 나니까. 예. 근데 뭐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나 보고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반도체가 이렇게 확 꺾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보이시죠? 유통도 꺾여 내려오고 있고 필수소비재랑 통신소비재는 올라가죠. 그러면 다들 여기를 얘기를 많이 할 거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는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잔치죠. 그러니까 요게 어느 정도에 돌 거냐를 보시고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세 분류로 해서 보시면 훨씬 더 편한데 그래요. 그런 것들 좀 같이 데이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결국 저런 숫자가 좋아지는 배경의 핵심은 투자를 늘리는 기업이 좋은 거거든요. 투자를 어디가 늘리냐 지져보면 그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냥 짧게 마무리 지면 제가 이것도 6월 13일 날 칼럼에 썼던 건데 경향신문에 썼던 건데 제가 이 말 그날 하도 개인 투자분들이 막 그런 고민거리들이 많길래 페이스북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조언과 정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떠든다고 그래서 뭐가 얼마나 도움 되겠어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좀 스스로 좀 아까 말씀드린 나는 이렇게 보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라도 좀 자신의 기준을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다가 하반기 시작할 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시간이 너무 오늘은 짧으니까 너무 급하게 했는데 어떻게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아마 그 말씀 핵심은 하여튼 가장 바닥처럼 보일 때 가장 뭐 어려워 보일 때가 이제 대체로 투자 적기라는 말씀이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뭐 딱 고점에서 팔라 그러고 딱 저점에서 내가 사라 그러고 걱정되는 게 그랬어요. 오늘도 이런 거예요. 뭐 45,000원 얘기하면 하면서 간다는 얘기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올 나올 때는 오히려 거의 바닥권에 다가선 거다. 네, 보시는 네, 것 네. 같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 오랜만에 또 출연해 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임에서 살인이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